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이 새롭게 붙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는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공포의 패닉 매도를 준비하고 있나요? 자세히 알아보면 성급하게 팔지 않아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팔더라도 언제, 어떻게 파는 것이 유리한지는 알고 접근해야겠죠? 주식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양도, 상환, 환매, 해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주식, 펀드, ETF, ETN, ELS, 파생상품 등이 모두 해당하며 이들 모두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서 굉장히 복잡했다면 금융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이 모든 것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새로 붙게 됩니다. 현재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얻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배당을 받을 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외에 주식 투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것이죠. 국내 주식을 사고 팔아서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대주주만 아니면 세금이 없어서 현재 22%의 양도소득세가 붙고 있는 해외 주식에 비해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니어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에서 27.5%까지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 대주주의 기준도 낮아집니다. 현행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10억 원이 아니라 3억 원만 보유해도 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훨씬 많은 이들이 대주주로 분류되겠죠? 이때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의 보유액을 합산해서 대주주인지를 따집니다. 다만 대주주라고 해서 금융투자 소득세가 더 붙진 않습니다. 대주주이든 아니든 매매 차익이 3억 원 이하면 22%, 3억 원을 초과하면 27.5%로 세율이 늘어날 뿐입니다. 근데 없던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기분인데요. 정부가 무턱대고 세금을 늘리기만 하진 않겠죠? 모든 세금에는 면세 범위가 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에도 기본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내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5천만 원보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죠. 또 하나 긍정적인 변화는 손실을 합산해준다는 것입니다. A 주식으로 돈을 벌고 B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면 이를 다 합산해서 내가 올린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평가액이 아니라 매매를 해야 과세 시스템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또는 아무리 떨어져도 팔지 않으면 세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A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는데 B 주식의 주가가 떨어진다고 손해액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추락하는 B 주식도 일단 팔아서 손해를 확정해야 세금 부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주식 매도일은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문 체결이 되었다고 그 금액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금액이 계좌에 꽂히는 결제일 기준으로 반영된다는 것이죠.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매매를 했다가는 2, 3일 정도 소요되는 결제일이 해를 넘겨버려 손해가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손익합산과 관련하여 유념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손실을 5년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실액을 차감해주는 효과를 꼭 당해가 아니어도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 최대 5년까지 미뤄서 원하는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손실분은 2023년분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이전의 손해는 반영되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절세 팁이 어찌되었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는 지금 파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정부도 같은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패닉 바잉을 막으려고 내년 말 종가를 활용하는 의제 취득 가액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세금을 얼마나 낼지는 내가 주식을 산 금액과 판 금액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주식을 취득한 가액, 즉 내가 실제로 산 금액을 2020년 말 마지막 거래의 종가와 비교해서 더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산 주식 가격보다 2020년 말에 공표된 종가 금액이 더 높다면 그 높은 금액에 산 걸로 쳐주겠다는 것이죠. 주식을 산 금액이 비싸지면 차익으로 계산되는 금액도 적어지고 세금도 줄어들겠죠. 그러니 미리 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주가가 오르면 세금 부과가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22년에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서 내가 실제로 산 금액이 더 크다면 내가 실제로 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측정됩니다. 2022년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공표되는 최종 시세 가액과 내가 실제로 산 금액 둘 중에서 유리한 걸 적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에 5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이 주식이 2022년 말에 1억 원이 되었고 좀 더 가지고 있다가 2023년에 1억 5천만 원이 되었을 때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럼 저는 1억 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니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1,100만 원의 세금을 내겠죠? 그런데 2022년 연말 종가 기준으로 1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의제 취득 가액을 활용하면 내가 실제로 산 것은 5천만 원이어도 1억 원에 샀다고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1억 원에 사서 1억 5천만 원에 팔았으니 매매 차익은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준다고 했으니 내 세금은 0원이 됩니다. 똑같이 1억 원을 벌었는데 취득가액 기준만 바꿔서 1,100만 원이어야 할 세금이 0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액 주주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2022년에 대주주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2022년 말에 대주주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2022년 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2021년 12월 28일까지는 매도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이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법상 주식 매도일은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 결제일입니다. 그럼 2022년 이후에 산 주식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때부터 적용할 방법은 수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식 차익 실현을 나눠서 한다는 것인데요. 연간 금융소득이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항목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수익을 한 해에 모두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겠지만 나머지 5천만 원은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1억 원을 벌어서 1,1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1억의 차익을 2023년에 5천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실현하면 어떨까요? 올해 수익 5천만 원까지는 면제이니 세금이 없고 다음 해에도 5천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니 세금이 없습니다. 결국 1,100만 원이라는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단순한 논리라서 현실적으로 여러 변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올해 잘 된다고 내년에도 오를 거란 법이 없죠. 확정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세금을 낼지, 내년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차익 실현을 미룰지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익 실현을 나눠서 하는 것과 비슷한 팁인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내 주식에 대한 것도 해외 주식처럼 손익합산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즉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통해서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액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생각해보니 올해 주식 매매로 너무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평가액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확정 짓고 다시 사는 겁니다. 앞서 금융투자 소득세는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했듯이 팔지 않으면 아무리 손해를 보고 있어도 세금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팔아서 손해액을 찍고 다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익과 손해액이 합쳐져서 차익 실현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2023년에 1억 원의 매매 차익을 이미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붙어서 1,100만 원을 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판 주식 중에서 마구마구 떨어지는 주식이 있네요. 그걸 팔면 당장 5천만 원이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바뀐 후에 다시 사는 것이죠. 그럼 1억 원의 수익에서 5천만 원의 손해를 빼니까 손익합산 5천만 원의 돈을 주식으로 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기본 공제액 범위 안에서 수익을 냈으므로 1,100만 원의 세금이 다시 사라집니다. 네 번째 절세 팁은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개형 ISA는 올해 출시된 상품인데요. 국내 상장 주식 투자가 가능한 통장입니다.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정부가 최근 ISA를 통해 취득한 투자 수익에 대해 전면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은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세금 혜택을 이미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운용한 수익 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이를 초과한 금액도 9.9%의 낮은 세율을 매겠죠. 그런데 이런 200만 원이니 초과 금액이니 하는 조건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ISA 통장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ISA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아무 조건 없이 세금이 전면 면제된다는 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기준이 5천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면세가 됩니다. 그러니 주식 매매를 하는 이들에게 이제 ISA는 필수 통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ISA는 최소 3년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월 납입 의무는 없고 연간 한도 2천만 원, 총 한도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 한도 중에 올해 불입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2월 가능합니다. 마지막 절세 팁은 배당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매매 차익과 기타 금융소득이 포함된 세금인데 여기서 빠지는 게 배당소득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금이자, 배당금 등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손해 가능성이 없는 확실한 수익에 대해서는 22%에서 27.5%가 아니라 15.4%의 조금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어차피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매매 차익보다는 배당소득으로 일정 부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15.4%의 세금을 은행과 증권사에서 알아서 떼고 지급하니 신고할 것이 없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아시다시피 누진 과세됩니다. 다시 말해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류과세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 글로벌 ETF, 파생상품 등은 같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붙어도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투자계에는 세금이 수익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주식 세금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한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